예, 저는 이종혜입니다. 천태상 처음부터 같이 왔던 분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좀 뜸하다가 이제 다시 천태상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천태상 주례 토론회는 천태상 그 연구소 만들고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부담스러워서 하다가 띄엄띄엄 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다시 요새 그 민중언론 참여상이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계기로 일단 참여상 토론 주례 토론회를 새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 연속으로 이제 일단 먼저 기획을 올려놨고요. 오늘 그 처음인데요. 최근에 어찌됐든 최근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고 한 의료개혁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좀 더 관심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가장 많은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발표는 보건의료연합의 정형준 선생님 정형준 선생님을 모시고 일단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느닷없이 오늘 사회를 맡아갖고 뒷방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래 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시작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개받은 정영진입니다. 일단은 온라인이니까 본론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파워포인트의 1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사실은 개혁이 아니고 완전 거짓말이다. 이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의료개혁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울역이고요. 이거는 영화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광화문인데 보기 싫은 얼굴 이렇게 막 계속 보여주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료개혁의 이제 시대가 열렸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한국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는 내용인데 이 대통령 이분은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 추종자로서 이 당시 이제 이게 부정식품을 한번 매일경제랑 인터뷰할 때 후보 시절에 부정식품도 먹어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언론 보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그 신약도 실험 전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시장론자고요. 그리고 공공병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발언들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사회정책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복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워크페어 마인드가 이제 명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돼야 되고 산업화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로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복지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이야기들로 시장화, 산업화, 약자 복지, 재정 지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노선이고요. 이 기본적인 큰 틀의 노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와 선별적 복지 긴축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사회 정책 방향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 12월에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죠.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이걸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
마치 건강보험 재정을 엄청 걱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막상 중요한 건 이제 보장성 강화를 안 하겠다가 이제 방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보장성 강화라든지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안 쓰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긴축 마인드가 이제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이제 좀 황당한 게 이 2040년이 되면은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678조가 될 거라고 이 대통령실에서 아예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건강보험 적자가 678조가 될 수가 없고 건강보험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연 단위로 이제 수익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적 적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도 최대가 지금 뭐 건강보험 재정이 90조 좀 넘으니까 이후에 뭐 678조의 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678조의 누적 적자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재정위기를 재정 공포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건강보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공공의료도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보건복지부의 용산에서 공공의료라는 이야기 쓰지 말아라라고 아예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오른쪽 이 그림은 이건 이제 시사인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병상 저희가 회전율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지금 작년에 병상 회전율을 비교한 건데요. 이 지방 의료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거의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있던 의사들도 실제로는 코로나 진료를 볼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다시 이게 회복이 되려면 최소 2, 3년은 걸리는데 작년에 이 정도 병상 회복률인데 이 적자를 메꿔주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 12월에는 이제 보건의료노조 당시 위원장이죠. 이번에 이제 녹색정의당 1번 비례로 출마하는 나순자 위원장과 이 각 의료원의 이제 지부장들이 국회 앞에서 20일간 단식 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이 의료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당연히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헬스 전략회의를 작년에 이제 1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야기한 게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사회부장 전략회의 때 나온 이야기 다시 해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회 서비스 경쟁 체제 도입해야 되고 시장화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면 항상 한 이야기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대외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무장력으로 대표되는 뭐 군이나 경찰력, 뭐 사법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만 나머지 영역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를 해산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맥락이 보건의료 부분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 서비스의 일종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신의료기술평가 같은 이제 헬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가 이제 상당히 지금 현대 산업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를 하려고 선진입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선진입 평가의 원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체외 진단 기기에 한해서는 선진입 평가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체외 진단 기기가 아니더라도 식약처에서 안전성 평가만 통과를 하면 효용성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일단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가 이제 주된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신의료 기술, 그 다음에 뭐 치료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2, 3년 뒤에 퇴출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국민들이 엄청난 본인들의 비용을 지출해서 사실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의 마루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킬러 문항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사교육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이름을 바꿔서 아예 킬러 규제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여기 보시면 신산업의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엄청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시범 사업이냐면은 비대면 진료가 아직도 법률적으로 의료법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코로나 시기에 대한 어떤 이제 지금 그 재난 상황이 해지가 되면서 사실 비대면 진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토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시범 사업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애초에 코로나 시기 시범 사업도 진찰료에 30% 가산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래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은 기존 진찰료보다 깎아주는 게 보통 상례인데 이걸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 중개업체나 네트워크 이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써서 30% 가산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범 사업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약사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를 하니까 이 정부에서 약사들도 돈을 좀 더 주면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조제료에도 30%를 가산한 게 이 시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2040년이 되면은 674조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거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킨 정부가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이런 중개업체나 네트워킹 업체들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그냥 막 퍼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고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이제 기본적인 밑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같이 협작이 돼가지고 통과시킨 실손보험 청구관소화법인데요. 요지는 이거예요. 실손보험 청구관소화법은 이제 저희가 병의원에 가가지고 실손보험이 이제 청구해야 되는 뭐 비급여 진료나 아니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민영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뭐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단서 같은 거를 발부받아서 그걸 팩스로 보내거나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청구관소화법은 이 민영보험사로 병원에서 직접 그 진료 정보를 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 선전은 되게 편의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되게 편리하게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이 병의원과 민영보험사 사이에 직불 계약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이 그냥 민영보험사 개개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이에 중개업체를 두게 돼 있는데 그 중개업체는 지금 이제 이 의료 대란 상황에 충분히 뭐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영보험사들의 연합단체 이제 보험개발원으로 가는 게 거의 확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작년 10월에 통과된 실손보험 청구관소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미국식 민영보험과 병원이 연계되는 의료체계에 이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특정 시민단체를 이렇게 욕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 이 환자단체와 경실련 같은 곳에서 사실 이걸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시장주의적인 편의성만 추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고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병의원에 가면 이제 제3자 전송권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진료를 보고 선생님들한테 저 뭐 삼성화재로 쏴주세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부자 감세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폭망해가지고 지금 거의 60조 정도의 세수 손실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예산을 깎았지만 보건 예산을 특히나 이제 8,800억을 깎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20%를 깎았어요. 전년에 비해서. 이것도 언론에 많이 안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보건하고 돼 있는 데는 6,700억이 더 이렇게 추가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명목임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명목임금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의 총액은 명목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 증가분이 1조 5천억이 여기 반영이 됩니다. 이거 완전 착시고 실제로는 보건의료 예산이 8,800억이 지금 삭감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한국형 아르파 H 프로젝트,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같은 데는 엄청난 돈을 또 다시 여기다 줬습니다. 그럼 뭐가 깎였냐? 공공의료 지원 예산이 거의 1조 원 정도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신 개발과 공공의료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한국형 아르파 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그 빅데이터 견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에 지금 한국도 동참하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미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대통령이시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추앙하시니까 이렇게 돈을 막 씁니다, 이런 데다. 그러다가 이제 생긴 일이 예, 맞죠?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폭망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태세 전환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시장 망명주의로 완전히 이제 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 전략 회의라고 하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겠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당시 뭐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도 끝도 없고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당시 계획이 이제 국공립대 의대를 상당히 중심에 놓고 이제 한 거거든요. 이것도 대형 병원이라서 문제가 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재정 계획이 없어요, 항상. 지금 2,000명 증원하는 도 똑같잖아요. 2,000명을 증원하는데 그 재정 계획이 필요한데 재정 계획이 없어요. 그 당시에 나온 게 이제 기부금품 모집 허용입니다. 기부금품을 이제 모집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국공립대가. 근데 이제 모집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모집 허용을 한다는 뜻은 이제 국공립대 병원장이 이제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제 자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모집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앵벌이를 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같은 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측정하겠다는지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의료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막 여기 잡다하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에 가한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의사 인력 증원안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건의료 쟁점이 이제 블랙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혁적인 요구냐? 일단 작년에 보시면 이게 2023년에 벌써 작년 5월 18일에 한겨레 단독으로 512명 알리는 방안이 이게 거의 학정처럼 한번 구독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2,000명, 3,000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의대 증원안의 이제 뭐 기본은 제가 전제로 이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는 없고 계속 숫자 이야기만 해본 거예요. 숫자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듯이 해본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야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국민들이 여기에 더 이렇게 지지를 보낼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용은 없고 숫자 논리를 변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의대 증원이 지금 아주 개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원래 의대 증원이 개혁적인 내용이었는지 아닌지 저희가 잘 모르다가 이제 4년 전에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당시에 이제 집단 진료 거부를 그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상실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 이 기득권층이 이런 식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막 이렇게 아예 그냥 진료 거부를 하고 게임판 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사 증언은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타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경청이 문재인 정부를 처음 만난 게 2018년 6월 17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 촛불로 이제 박근혜 탄핵한 다음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경청을 안 만났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만났는데 이 당시 만나자마자 이 요구한 게 이겁니다. 9개 규제 개혁을 해달라. 근데 여기 순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영리병원, 두 번째가 원격의료, 세 번째가 의사 간호사들 인력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접근성 증대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은 한국의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의사 간호사 같은 인력들을 싼 값에 많이 쓰는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페이퍼,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올라갈 때 만든 건데, 이것도 서비스 산업의 인력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의사 간호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양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하에서 사실은 지금 로스쿨을 중심이 되는 변호사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요즘에 보면 뭐 의사 많이 늘리는 거 이야기할 때 뭐 변호사도 많이 늘려서 뭐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법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사실은 변호사를 많이 늘린 거죠. 뭐 국민들 생각해서 늘린 게 아니라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의 주된 요구는 사실 주요 산업 경제지 KPI의 요구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들의 요구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의사 늘리는 게. 요즘에 갑자기 둔갑돼가지고 뭐 의사 늘리는 게 뭐 엄청 진보적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은 이 밀턴 프리드먼의 이제 아주 추종자죠. 27년간 뭐 이 책을, 근데 이 책을 이해할 능력은 없는 자인데,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시장 근본주의와 이제 시장 만능주의의 이제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프리드만이 옛날에 메이오 클리닉에 이 메이오 클리닉에 가서 강연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프리드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의사들의 어떤 특권이나 이런 걸 대단히 미워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의사 면허 폐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면허는 다 폐지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그 근본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의사협회가 독점적 권력을 줄이거나 없애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의료비도 상승하는 거고 다른 비즈니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술 먹고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잘 하는 걸로 유명하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를 보면, 충북대 작년 10월 17일에 가서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가 40에서 45명 이야기를 하면서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양반이 술 드시고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인데, 누군가가 5개를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는 이제 국립대니까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이거는 약간 생색내기용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울산대와 성균관대 의대. 이거 뭐 아시겠죠?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이고 성균관대 의대는 삼성병원. 이건 뭐 노골적인 사실 재벌병원 밀어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규홍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의대 정원 80명 이상 돼야 대통령 보고했다고. 그게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왜 자꾸 민의대를 이야기했을까? 민의대가 대체로 이제 이 재벌병원들이나 상당히 투기 영리적인 사학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어떤 2,000명 증원안의 로드맵이 제대로 나오려면 어느 병원에 혹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의대생을 증원해가지고 그걸 합산을 했더니 뭐 2,000명이 나왔다, 뭐 1,900 몇 명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 몇 명을 증원할지도 이야기를 안 꺼낸 상황에서 수요조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검반을 운영한다. 여기 보시면 점검반이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거는 교원의 숫자나 아니면 교육 환경이나 임상병원의 숫자를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점검반을 운영한다는 뜻에서 내포되어 있는 거는, 이런 대형 병원들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증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구조에서 이걸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수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늘릴지가 중요한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산업예비군 전략이라는 거를 보여준 게, 이 요즘에 지금 얼핏하면 나오시는 이 차관께서 의사 증원 한국은 너무 늦었다. 저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의사 증원은. 근데 이제 문제는 간호사도 늘려야 이렇게 하면. 간호사는 요즘에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13년에 1년에 13,000명을 지금 뽑다가 지금 23,000명까지 늘어난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저출생으로 조출생률이 지금 0.6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4만 명이 안 태어났습니다. 23만 명이 안 태어났다. 24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23만 명 정도 태어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의 간호대 정원으로도 전 국민의 10분의 1이 간호사가 되는 그런 나라인데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간호사를 자꾸 늘려야 된다, 간호학과를 늘려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을 시키는 간호노동이 이탈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예비군을 더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을 더 늘리자고 하는 게 그동안의 병원 자금을 요구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해줬고 이번에 또 더 늘리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늘리느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시민사회단체나 주요 정책가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박민철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그 당시 통과했을 때요. 작년 12월 말에. 이것도 뭐 민주당이 아주 진정성 있어 통과시키고 같지는 않고 총선 전에 이제 본인들이 이 정도는 통과시켰다. 나는 이제 어떤 명분 쌓기로 이거 통과시켰는데 복지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작심 비판. 이런 걸 왜 비판합니까? 지금 필수 의료, 뭐 지역 의료 이야기하던 정부가. 그래서 제가 드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떤 정부가 내놓는 의사 증언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와의 사회의료 정책이 앞서 이야기했던 일관된 의료산업화 민영화 정책이고 또 한 축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붕괴시킨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는 되게 협소한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생생내기용 의료계획 이런 태제 속에서 나오는 의사 증언안이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막 별 생각 없이 지지하는 또 시민사회 단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 증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2000명 증언안을 지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프레임에 빠질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2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이분들이 이제 걸핏하면 이제 재미 붙여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는 갤럽 그 지지율 조사에서 2월 초에 29%였는데 이 2,000명 증언안을 발표하고 이 역대 최초로 39%를 찍었어요. 너무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2월 말에 출구 전략을 마련해가지고 뭐 한동훈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뭔가 타협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다 지금 놓친 거거든요. 너무 업이 돼가지고 막 숫자까지 읊어가면서 3월 초에도 중대본회의에 막 민방위복 입고 나오진 않나 뭔가 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같이 업이 된 거죠. 가지고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실 뭐 이제 어제 그 만우절에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봐서 알다시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2,000명에 꽂혀 있다는 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런 브리핑을 매일 하면서 이제 마치 대단한 개혁을 이제 수행하는 것처럼 이제 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2월 6일에 증언안을 발표하기 전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가 어떤 내용이냐. 걸핏하면 요즘에 이야기하잖아요. 뭐 필수의료 패키지를 해서 뭐 이걸로 필수의료를 어떻게 한다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4가지입니다. 의료인력 확충하겠다, 지역의료 강화하겠다, 의료사고 안전망 도입하겠다, 공정보상하겠다. 근데 이제 공정보상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수가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의료인력 확충은 실제로 의료인력 확충의 속내가 이제 뭐 임상의사 늘리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이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 의사, 과학자 등 임상의 분야 양성체계 강화라고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상당히 중심에 놓고 사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영상은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KBS랑 담화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 디올백이 파우치라고 이야기한 그 이제 논란의 그 담화인데 요게 이제 2월 6일 전에 녹화가 된 겁니다. 녹화가 됐는데 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의과대학 정원학대와 관련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이분이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가 핵심이 바이오 헬스 분야 키워야 된다. 이걸로 먹거리다. 이렇게 한 거고 2월 8일날 대통령실 발표를 동아일보에서 보시게 되면 메디컬 닥터로서의 자격을 갖추면서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할 분들이 필요하다. 바이오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이걸 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산업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의과학자와 여기서 이제 속내가 또 드러난 게 의료 사업가 양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의료 사업가라고 하는 이제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발표가 넘자마자 카이스트에서 이제 과기 전환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20일에 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게 됐지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또 신나가지고 3월 8일에 사설에다가 서울대가 이제 그 의사과학자과를 만들겠다고 증언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먹여 살릴 의사과학자 양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임상 의사로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일하면서 어떤 특정 뭐 수술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 경험으로. 그러니까 숙련된 그 노련한 임상 의사가 이외에 의료기기나 뭐 제약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애초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박영선 그 당시 중기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걸핏하면 많이 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이 필요하다. 왜 의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로비할 의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직접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사들이. 그러려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IRB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로비스트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걸핏하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2월 27일에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건데, 돈을 그럼 어디에 주느냐? 돈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눠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중증 응급, 중증 정신, 분만, 소아, 중증 소아, 중증 응급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지역 수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1차 진료랑 또 관련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대형 병원 중심의 가산 정책이고 병원 자본에게 훨씬 더 많은 몫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봐줄 만한 개혁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인데, 이제 뭐 지금 한국이 공적보험 시스템인데 이런 의료 과실, 명확한 의료 과실이 아닌 이제 뭐 어떤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 생긴 의료 과실에 대해서 시장 중심의 어떤 이런 법리적 해석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데, 왜냐면 이 공적 보험에서 그 공급한 것들은 공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그것도 이제 건강보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보험 가입 인구화를 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민영보험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의사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민영보험이 여기 들어가서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나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의사들이 진정하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의료사고 관련해서 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뭐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를 진입할 때는 의료사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료사고 안전망이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겪으면서 뭐 3억씩 4억씩 배상을 물어줘야 되고 뭐 법원에 갔다 왔다 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중환자 진료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탈하는 걸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진입하는 것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한다고 더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애초에 이게 그런 중환자나 응급진료나 수술진료과를 늘리는 것과 관련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걸핏하면 나오는 필수의료인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필수의료라는 단어 쓰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필수의료 단어가 왜 도입이 됐냐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원래 처음에 약속은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늘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약속을 어기면서 의료의 어떤 공급을 공적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급을 해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일부 이제 그 의료 관리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적 공급을 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이게 협소한 의미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필수적 의료 서비스 수준도 아니고 의도와 다르게 응급, 외상, 투성, 감염병 대응 같이 매우 협소한 용어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애매한 그런 용어가 됐고, 필수, 비필수 프레임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내용 전반이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환들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들이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경색이 발생하고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방이 중요한 어떤 의료 공급 시스템에서의 배제가 일어나고 공공 공급도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거 말 잘못 썼는데 이게 응급과 비응급으로 원래 구분을 하거나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구분인데 전혀 있지도 않은 에센셜 메디슨, 베이직 메디슨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에센셜 메디슨이면 이거는 공적 1차 의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이직 메디슨은 더더욱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단계로 지금 넘어갔고 특히나 이제 그 시장 만능주의자인 윤석열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는 이제 완전 오용이 됐다 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황당한 거는 2월 6일에 2,000명 증원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틀 전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2,000명 증원화는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10년이 지나야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 계획, 의료 공급 계획에서. 근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이게 5년 단기 계획입니다. 중기 계획. 그러니까 당장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냐? 일단 이제 황당무계한 소리를 이제 이 페이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일요일날 발표한 이유가 있어요. 일요일날 발표를 안 하고 이걸 평일에 발표하면 아마 지금도 그리고 이 2,000명 증원하는 때문에 이게 묻혀가지고 이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주요 언론이나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거의 공격을 안 했는데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제가 다시 리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3차원 디멘션을 이야기를 할 때 건강보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파퓰레이션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대상을 커버할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커버할지 그리고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커버할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니까 인구 집단 대상은 이제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 코스트를 가지고 얼마나 줄여주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저희가 일단 건강보험 상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중증 산정특례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5%나 10%까지 줄여주기도 합니다. 코스트를. 한국에서 사실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어떤 부분이 요양급여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진료를 다 요양급여를 다 서비스에 이제 보장에 넣어주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시민사회 단체나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이제킹 해가지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비급여의 급여와 전면 급여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물론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아직까지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건강보장에서의 목표 지점은 이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세계보건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이 가입자 확대, 비용 부담 경감, 서비스 보장의 세 가지 요소 충족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기는 가입자 중점이고 2기는 비용 중점이니까 3기는 이제 서비스 중점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서비스 중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비급여를 많이 급여를 해주는 게 서비스 중점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헛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모든 의료 영역의 급여화에 치중한 나머지 공백이 초래된다는 등. 그 다음에 뭐 과다 의료 이용, 비급여 진료 확대를 유발했다는 등.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그러니까 비급여를 급여화하니까 비급여 진료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의료 공급자들이 비급여를 급여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창출했다는 건데 이건 공급자를 탓해야 되는 거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본인 부담 감소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가 떨어지고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서비스를 늘려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가 보니까 결국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요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70%를 크게 상회하여 되게 70% 상회하니까 되게 많이 상회한 것 같잖아요. 4대 중증 질환 보장률은 84%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아주 협소한 어떤 중증 질환이나 이런 것들의 보장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의료비 부담 완화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뭐 필수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로 결국 이제 더 이상 보장성 강화할 필요 없다.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혼합진료 금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혼합진료 이야기는 오늘 좀 하면 좋은데 혼합진료 금지는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2번 진료까지 다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 일본에서는 이 혼합진료라는 게 여기 정확히 나와있지만 비급여랑 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게 안 됩니다. 일본은. 근데 이제 이거를 전면 도입하는 거면 그나마 좀 개혁적인 건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도수치료 백내장. 근데 이거는 왜 하느냐? 이건 실손보험사가 사실 이거 해주면 좋죠. 도수치료랑 백내장 같은 것들을 많이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살리기인데 그럼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23년 이제 가장 최근에 OECD 헬스 데이터에서의 이제 보장률인데 일본을 보시게 되면 여기 2번 보장률이 92%고요, 평균. 일본은 그 놀랍게도 치과 보장률이 79%입니다. 혼합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크라운부터 시작해서 치과 진료 웬만한 게 다 보험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과 보장률이 높은 나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윤석열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이 이 정도인데 윤석열이 말하고 싶어하는 70%면 충분하다고 하는 한국을 보시면 평균 보장률이 이번이 67%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25%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치과 보장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토막이 나죠. 그리고 약품도 사실 저희가 비급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보장률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보다 지금 이번 보장률이 낮은 나라를 보시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인데 그리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10년쯤 전에 그 남부 유럽 경제 위기 닥치고 나서 이렇게 재정 위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멕시코, 브라질, 이제 한국, 미국 이런 데들이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건강보장 개판인 걸로 유명한 문화를 하는 데인데 아까 이야기한 그 3디멘전을 완전히 그냥 그 혼용해가지고 더 이상 보장성 강화를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오늘 뭐 이야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 일본은 상병수당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뭐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덴마크가 경상의료비를 국민 총생산에서 9.5% 정도 쓰거든요. 우리가 9.7% 씁니다. 이제 엄청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저희 한 210조를 총의료비 쓰는 나라거든요. 210조 중에 90조 정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공적 공급이 낮은 것이지 총의료비가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덴마크를 보시게 되면 우리보다 경상의료비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보장률 90%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도 우리보다 조금 씁니다. 96%.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NHS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내셔널 시스템 하기 때문에 전부 일반회계를 가지고 국가가 전부 의료 공급을 책임지는 나라예요. 한국은 민간의료 공급이라서 돈은 돈대로 총의료비는 국민들이 이제 쓰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지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윤석열 정부가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게 대단한 낭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낭비는 공급자가 유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급여를 만들어서 낭비가 생겨도 의사들이 그거를 더 과잉 공급하기 때문인 거지 환자들이 사실은 그런 급여 범위에 있는 어떤 서비스 내가 예를 들면 MRI나 초음파를 더 찍기 위해서 가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낭비의 규모에서 봤을 때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낭비가 훨씬 더 크죠.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둘 사이는. 낭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급여 영역은 추적 관찰도 안 돼요. 지금 한국에서 로봇 수술 얼마나 하는지 심평원도 모르고 건강보험공단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비급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주요 병원의 재정관계자들만 알 거예요. 로봇 수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급여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급여화를 안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거. 공보험 재정을 늘리면서 공적 서비스를 늘리는 것과 가계 직접 부담과 민영보험 시장이 늘어나는 것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키우는 게 반대쪽을 죽이는 거고 한쪽을 키우는 게 반대쪽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이라는 거죠. 가계 직접 부담을 늘리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정교한 이런 헛소리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신박한 논리를 개발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기본적인 건강보장 그 큐브 같은 것도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보게 되면 병상관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상급 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 이게 이제 뭐 1차 의료 이야기하는 곳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다 해서 6,600개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려는 거야? 하려는 거야 했는데 그 아래 이제 별표를 읽어보니까 2024년 1월 이전에 병원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 추진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6,600개는 일단 가져간다 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가 한 거고,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청라의 아산병원, 송도의 연대병원, 송파의 지금 가천길병원, 이게 미래에, 그리고 여기 하남의 경희대병원, 이런 지금 어마무시한 병원들이 이제 이 수도권에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그 디테일이 안마 있다고 진짜 이 병원 자본의 어떤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하나 해준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실기간 퇴출이라고 하면서 의료법인 간 합병, 출연재산 회수 등 퇴출 기준을 말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뭐 퇴출 기준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밖에 안 됩니다. 영리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법인은 다 아시다시피 부실해서 퇴출돼야 되면 이 법인 자산 자체가 이미 사회에 기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비영리법인은. 근데 만약 여기서 합병이나 출연재산 회수를 해준다는 거는 이 의료법인이 상품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M&A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은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지역에 작은 중형 의료법인 병원이 있어요. 그거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합병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허가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네트워크 병원으로 그런 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적으로 횡적으로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런 아주 끔찍한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게.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잖아요. 이게 공보험 종합계획인데 이제 미국식 민영보험 관리제도를 다 집어넣었어요. 대표적인 게 건강바우처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은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니,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안 아팠으니까 12만원을 준다고?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민영보험사들이 하는 거고요. 더 웃긴 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도 있어요. 건강위험금인데 이런 거 하면은 최대 8만 점을 줘요. 8만 점을 이거 어떻게 쓰냐, 이제 포인트를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차감할 때 쓴다는 거. 이런 생각을 어디서 했을까? 그래서 읽다 보니 결국 나온 이야기가 이 ACO입니다. ACO가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민영보험사와 병원이 이제 융합돼서 생긴 HMO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헬스 매니지먼트 이제 그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 관리 의료 체계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민영보험, 이제 고가 민영보험 말고 이제 중하위 민영보험은 대부분 다 HMO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용의 지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막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 놓습니다.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ACO입니다. 그래서 ACO 모델을 도입한다는 말 자체가 미국 의료보험의 의료 그 공급 모델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더 황당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의료 이용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지고 실시간 의료 확인 시스템과 연동해 가지고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더 건강보험 앱 팝업을 만들어가지고 야, 너 올해 병원 몇 번 갔다 왔어? 너 얼마나 돈 썼어? 이걸 알려줘서 환자들이 스스로 나 너무 많이 갔다 왔네. 그만 가야지 라고 만들겠다는 미국식 그 민간 의료보험의 관리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제 만드는 그 이제 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전부 미국에서 이제 이 민영보험 공부하고 온 양반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거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면서요. 2040년이 되면 674조나 적자가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재정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적자 이야기 또 해요. 2026년에는 3천억, 2028년에는 이제 뭐 거의 1조 5천억이 적자가 날 거다. 적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갑자기 혁신 개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총 요양급여 비용의 2%인 2조 원을 투입하겠다.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일반회계로 보건 예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기술 검증형 5천억 플러스 알파는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의료 기술의 건강 성과 및 비용 효과성에 대한 성과 평가. 그러니까 임상 시험하는 데다가 건강보험 재정 5천억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미친놈들이 여기 이제 가서 이야기 꺼낸 겁니다. 황당한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면서 의료기업들 지금 이 의료기기 업체들이나 치료재료 업체들 먹여 살리려고 이런 걸 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정부의 사고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페이퍼를 내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이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의료민영화 빼먹으면 이제 아쉽죠. 이 정부에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 확대 이것까지는 뭐 저도 그래 너희 하겠다니까 또 하겠니?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재밌어요. 중장기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서 식약처 인허가 후 한시적 비급여로 선사용한다는 비급여 줄이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얘네는 정신분열적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약처 및 신속허가 대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어쨌든 시장에 진입시켜주겠다. 그리고 혁신력 인정신약은 이 비용 효과비가 일정 수분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서 건강보험에 등재해주겠다.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혁신력 인정신약은 경제성이 없다. 그래도 건강보험 등재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혁신력 인정신약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새로운 건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주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두 개의 약제를 이렇게 섞어서 먹기 편하게 해주는 게 이제 혁신력 인정신약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 에피소드니까 미리 드리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제 가끔 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갔더니 그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이 항혈소판 제제랑 소화제를 섞었나? 뭐 그래가지고 섞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의 약가를 보니까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1.5배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비쌀 수가 있냐 이걸 어떻게 건강보험에 등재하냐고 했더니 그때 그 약대 그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혁신신약으로 되어 있다. 합치는 게 기술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먹으면은 예를 들면은 100원, 100원이니까 200원인데 이건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3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갈기갈기 갉아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또 이 헛소리를 또 쏘는 곳입니다. 정말 진짜 이 도둑놈들이 큰 도둑놈들이 온갖 곳에서 다 암약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페이퍼를 만드는데 이제 최고 악권은 여기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인정보 민영화 빼먹을 수 없죠. 그래서 뭐 건강보험 빅데이터 만들겠다. 감염자료 반출 허용하겠다. 뭐 아래 보시면 수집된 정보 기반으로 자기주도 건강을 위해 맞춤형 처방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거의 600조 정도를 이제 막 거의 지금 뭐 거의 뿌리고 다닌다고 지금 하는데 민생 토론에 가서 이제 마무리 발언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술 드시다가 이제 주워 드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항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건강정보 보호라는 거 그거 절대 개인 동의 없이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 받아가면서 정보 활용하냐? 뭘 개인정보 보호를 하냐? 이거 다 데이터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안 넣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더 웃긴데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 와 계시지만 이분들이 무슨 개인의 정보 보호니 환경에 대해서 보호주의자라면 아마 저는 이분들을 임명 안 했을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 완화해야 되고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무조건 시장 만능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과 자유책을 27년간 안고 잤던 사람인 건 맞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들었죠. 그래서 기업의 이 탐욕과 자본의 탐욕과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의 콜라보를 느낄 수 있는 정말 황당무계한 발언을 이 마무리 발언에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이게 제 사적인 경험이지만 트럼프는 그냥 미친 우파라고 한다면 윤석열은야말로 진정한 프리드만의 하신 같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대구에서 돈 꼴레오네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시는 건데 자 이거죠. 뭐 2,000명 증언 발표했으니까 알아서 파업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올림픽에 실제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2020년에 400명 증언할 때도 의사 집단이 그때 전면 진료 거부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2,000명을 증언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물론 99%가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악한 케이스죠. 알고 한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의사 보수 정권의 지금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이 양반이 민방위 국기 나와서 이제 걸핏하면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왜 올렸냐면 여기 류오카다라고 하는 지금 인터넷에서 전공이 올라가는 의사인데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끝내는 이유는 이 류호 오카다 선생이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거의 뭐 7,500만 원 정도 이제 원고를 받았어요. 이건 다 의사들이 물론 싸준 거죠. 예. 의사 증언하면 안 된다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근데 글을 잘 써요. 근데 이제 예전에 글을 계속 썼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되게 이제 진보정당 지지자고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주 이제 이것도 양성쓰기입니다. 예. 어머님 성함이 이제 옥으로 시작되셔서 이렇게 하는 거. 이름도 이제 하다 이제 되게 부모님이 이제 뜻하신 바에 있어서 좋은.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쓴 글들을 읽어보면 뭐 노근리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괜찮아요 사람이. 근데 글을 계속 읽다 보면 의대생이 되고 나서부터 글이 이상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완전 이상한 글을 이제 쓰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병원을 떠났을 뿐이지 환자를 떠나지 않았다는 등 뭐 되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지느냐. 의과대학만 가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의과대학에 가서 이상해진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저희가 이제 유물론자로서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의과대학과 이 의대 교육과 한국의 의료 공부 구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 지금 파업하는 의사들이 개인이 파업 막 하고 싶어하고 뭐 환자 버리고 싶어하고 그래갖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가 지금 이렇게 시장주의적인 구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증언한다고 하면 이 시장주의 경쟁 체제에서 의사들이 발끈하죠. 특히나 젊은 의사들은.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제 뻔뻔스럽게도 그동안 외면했던 공공의료기관을 이렇게 동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지금 의사들도 거의 없고 특히나 이제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이 90 몇 명인데 지금 뭐 반도 지금 안 차 있고 병원장도 지금 13개월째 공석입니다. 신상진이 그 성남시 의료원 없애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공공병원 동원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대형 병원들이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전공의가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저임금 의사 노동으로 이제 사실은 병원의 그 어떤 생산에 큰 기여를 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그래서 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병상 가동률이 지금 반으로 떨어졌는데 아산병원이 사실 진료 일당 매출이 거의 100억 정도 되는데 아산병원이 1년 전체 총 매출이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진료일로 따지면 이제 휴일 제외하고 하면 하루에 이제 한 100억씩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하루에 뭐 30억에서 40억씩 매일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건강보험 재정을 매달 1,882억 원씩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집행을 했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는 401억 원을 일단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근데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아산병원에서 안 하고 2차 병원 가서 했으면 2차 병원에서 맹장 수술하면서 충수돌기염 제거 수술하면서 비용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서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매출 손실은 의료 행위 자체가 줄어들어서 생긴 매출 손실이잖아요. 그거를 가산으로 지금 매달 1,882억 원씩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뻔뻔스러운 거는 이제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계시대요. 이것도 웃기는 건데, 저는 뭐 PA 간호사 문제는 원래 양성화를 주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이런 뭐 내용이 들어있진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뭐 지역사회나 확대하는 것들이 내용이 조금 담겨있다는 이유로 이자가 간호법을 거부했었잖아요. 간호법을 거부해놓고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이 의사들이 부족한 노동을 채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수가 가산을 하면서 전달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 지정 책임 의료기관을 최근에 3월 27일에 지정한 거 보시면 이게 전부 민간병원, 이런 병원들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또 가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 병원 자본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 이제 전면 허용했죠. 2월 중순에. 사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진료 전공의들 나가서 못하는 거는 중환자 응급진료잖아요. 수술 진료. 이게 비대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공약에다가 약배송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약배송까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비대면 진료 네트워크는 이제 완결된다고 보거든요. 비대면 진료하고 약을 배송하니까 뭐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배치를 원래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술자리에서 맨날 주서들은 울산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아니나 다를까 3월 8일에 민방위고 듣고 나서 똑같이 또 이야기했어요.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정원, 울산의대, 성균관대의대. 울산의대는 아시다시피 아산병원이고 성균관대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이죠. 그리고 이미 사교육 시장이 훨씬 더 빨리 반응해서 당시 이제 수요조사 작년에 했을 때 그 수요조사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빼돌려가지고 사교육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가 병원을 많이 짓죠. 여기 보시면 강원대, 가천대, 대우가톨릭대, 울산대, 제주대, 충북대, 건국대, 을지대, 아주대, 성균관대. 이게 정부가 사실은 이제 귀뜸을 준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지금 확정이 됐죠. 최종 배치안이 나왔어요. 최종 배치안에서 이제 명분은 그거였잖아요. 지역에다 많이 배분하겠다. 2,000명을. 그래서 서울에는 하나도 배분하지 않는다. 서울에는 하나도 배분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배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도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병원이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균관대는 병원이 서울에 상급종합병원 2개가 있죠. 강남에 삼성서울병원이 있고, 여기 가까운 강북에 강북삼성병원이 있습니다. 둘 다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졸지에 성균관대 이공계 대학이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로 됐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한림대는 춘천에 있잖아요. 근데 한림대도 춘천 한림대병원은 거의 허접하고 대부분의 병원은 다 수도권에 있어요. 평천 한림대학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그리고 한강 성심병원부터 시작해서 이 성심병원들.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카톨릭 간동대는 원래가 이제 간동대가 그 강릉에 캠퍼스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병원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인천 계양구의 천장산짜리 국제성모병원. 물론 의과대학도 다 그 병원 옆에 있죠. 성균관대 의대는 수원에 없고요. 의대는 저기 삼성서울병원 옆에 있어요. 거기 교수 연구실이랑 다 있는 거죠. 한림대도 평촌에 그 의대가 있어요. 거기 연구실이랑 다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 간동대 당연히 인천 계양구에 있고, 동국대는 이제 경주의 동국대 병원은 개허접하고, 메인 병원과 의과대학은 저기 일산에 있습니다.
울산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울산대 의대는 대학원까지 전부 저 잠실에 아산병원 옆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대학만 울산에 있을 뿐이에요. 울산대만 울산에 있는 거지. 울산대 의대는 울산에 없고. 순천향대도 천안이지만 다 아시다시피는 뭐 서울에 있는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과 부천 순천향병원이 메인이고, 건국대는 이제 더 황당하죠. 건국대는 이제 충주 건대병원은 전공의가 한 명이에요. 여기는 아예 교육병원으로서 이제 붕괴된 지 오래됐어요. 서울에 이제 건대역에 가면 1000병상짜리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의대도 당연히 거기 있죠. 충주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충북입니까? 그리고 을지대는 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재단은 이제 또 요즘에 연합뉴스 TV를 먹으려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한참 문제가 되는 이 사학재단인데, 돈독이 제대로 오른 인간들인데, 얘도 대전에 있다는 거는 대전에 을지대병원이 있긴 하지만 메인은 노원 을지대병원과 의정부 을지대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1194명의 이 사립대 TO들 중에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입니다. 사실상은 이거는 지역에다가 배분했다는 거는 개소리죠. 이런 거를 이제 개소리라고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요 언론에서 이야기를 꺼내질 않고 복지부가 해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지역 배분을 많이 했다는 거. 서울이대는 한 명도 못 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우리 한겨레 경향도 이제 만만치 않고 이런 거 분석할 능력도 없어지고 이런 걸 보고 많이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제 총선 지나고 나면 이 정원을 축소할 거거든요. 뭐 방법이 없죠. 정원 축소해야지 뭐. 안 그러면 의사들하고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축소를 할 텐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축소를 할 때 뭐를 축소할까? 이제 국립대, 의대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이제 성균관대, 울산대 이런 데는 아까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여기 보시면 울산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는 정원은 40명인데 교원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중에 0.5명, 0.4명. 당연하죠. 3000병상짜리 아산병원에 교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다 몰아줄 거다라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얘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2000명 증원안을 강행해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재벌병원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빌지만 슬픈 예감은 항상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슬라이드를 벌써 작년에 만든 것들도 더 많은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저의 예상대로 되는 이 시장주의자 정부의 어떤 슬픈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 이제 총선 공약은 뒤에 우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얼마나 병원 자본의 쌈짓돈인지 보여주는 건데, 이 윗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MRI와 이 초음파 지출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재정 낭비라고 이야기한 게 연간 476억 원, 연간 186억 원을 더 썼기 때문이거든요. 연간 한 650억 더 썼다고 이제 개거품을 물었는데,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2024년 1월 22일에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3년간 3,600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 사업이 내용이 뭐냐면, 이름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이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경증 환자를 15%를 줄이면은 그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3,6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650억이 아까워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못하겠다는 정부가 술자리에서 주로 들었다고 하는 삼성병원과 이제 아산병원 이 병원들한테는 3,600억 원을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렇게 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다 건정심에서 의결이 돼야 되잖아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이 거의 없어요. 이제 원래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제 근로자단체 대표로 들어가는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전부 보건 쪽에서 들어갑니다. 보건 쪽에 들어가니까 이게 본인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퍼주는 거에 반대를 안 해요, 대부분이. 이런 한강무계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자, 매달 1,882억 원 지금 쓰고, 지금 이제 3월에 썼고 4월에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또 했으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일단 좋은 공공병원을 매달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1,882억 원. 성남시 의료원 같은 거를 매달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한 지역이사들을
지역 의무 복무 의사를 매달 100명씩 선발할 수 있어요. 6년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100명씩 의무 복무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나머지는 뭐 둘째 치고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에 만들었던 외상전문센터 이거 괜찮거든요. 이걸 18곳을 매달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면은 지금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다 만들 수 있어요. 1882억. 근데 돈 없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대형 병원들 이번에 전공의 파업으로 손실 발생하니까 1882억 원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에 다음 날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발표를 하나? 좀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2에서 3% 잡았다고 하는 헛소리를 탑재한 의료개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공격 잘했다 저희가 카르텔 잘 까부셨다 건설 노동자들 공격 잘했다 그리고 물가 잘 잡았다 이런 헛소리를 요합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걸 했죠.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니까 의사들 임금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료 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이제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진료 중에 계속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이게 진료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방송을 50분 동안 들으신 분들은 다 체감을 하셨을 텐데 이 50분 중에 45분은 2,000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제가. 얘는 2,000에 완전히 꽂혀있구나. 왜 2,000에 꽂혀있을까? 그냥 이것이 자신의 뭔가 사활적 이해관계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걸 요청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전에 지금 계속 이 윤석열의 2,000명 증원한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료 파업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타협의 계기를 마련하라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놀란 거죠. 이게 조중동이 놀라가지고 그날 이야기한 거에서 진짜 딱 제가 듣기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들었으면 집단행동 대신 통일한 내야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냥 뒤에 언급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조선일보가 메인에다 갖다 실질 않나 뭐 취임식 넥타이 메고 담화했다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절대 수치 아니다. 2,000명은 절대 반지 아니다. 숫자에 매몰이 안 될 것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조중동이 지금 놀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보고 참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공약 오늘 뭐 주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총선 공약을 간단하게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보면 공약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은 그래도 진보정당이니까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있던 이런 공공의료 공약들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없어요. 사실 완전 후퇴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여기다 한층 더해서 스마트 병실, 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뭐 이딴 이제 헛소리를 이제 여기다 넣었고요. 건강보장 공약은 아예 없어요, 국민의힘. 그리고 예전에는 이 건강보장 공약이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료랑 관련해서 이제 한강부계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 뭐 원격 협진, 뭐 건강관리 서비스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민영보험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민간 서비스 활성화, 뭐 농어촌 왕진버스 이게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이게 왕진버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약입니까? 무이촌에 왕진버스 보내주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제일 황당한 건 이제 간병 로봇이죠. 간병 로봇으로 간병이 된다는 정말 진짜 이 신박한 국민의힘.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집권도 하고 지지율도 30% 이상을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중세계에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간병 로봇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예요. 요거는 제가 재밌어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건데 개혁신당을 보면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을 보겠다 그래서 그래? 이제 지역에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결정타가 있어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에 지방에 있는 공공요양원 입소 시 추가 혜택 부여로 지역으로 인구 분산 유도. 그래서 얘네는 진짜 노인들을 고려장하겠다는 거구나. 이준석 이거 미친놈이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한국의 주류 정치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걸 보면 이런 노인 혐오 세력들이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국민의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리를 하면 이 간병 로봇은 여기 더 웃긴 게 장기 요양보험의 복지연구 예비급여를 또 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자기네들 밑밥이에요, 밑밥.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그거 돈 쓰는 돈이지. 사회복지를 위한 돈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제약업체도 건강보험 그렇게 생각하고 의료기기 업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간병 로봇 업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황당무계한 그런 자들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그럼 이제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제가 이거 번역을 안 못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2015년에 조사를 한 걸 보면 일본 의대생들한테 미래에 너 두 개 선청해서 어느까지 할래 했더니 1번이 내과, 2번이 소아과, 3번이 종합진료과 이게 가정의학과 같은 거, 4번이 외과, 이게 응급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해빌리션과가 있어요. 리해빌리션과가 뭐냐면은 이게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의학과입니다.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일본에서 재활의학과 하겠다는 사람이 0.8%밖에 안 돼요. 정상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 예? 그렇죠. 일본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항상 일본이 행위별 수과제를 다 쓰고요. 일본이 의과대학 입학 성적이 되게 높아요. 일본도 그 순위에서 1위에서 거의 40위까지는 도쿄대 이공계나 교토대 이공계 정도를 제외하면 의과대학 아니고 들어가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의 의사들이 그러면 소득이 낮냐? 소득이 낮지 않아요. 일본 의사는 잘 삽니다. 왜냐하면 행위별 수과제를 운영하고 의료행위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래도 내과 의사를 많이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왜 어떤 거를 이제 중심에 놓느냐? 수입을 중심에 놓는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3.7%밖에 안 돼요. 학생들. 내용의 어떤 흥미, 그 다음에 뭐 의국 분위기 이런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일가정 양립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한국같이 이렇게 적은 수준의 공공의료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일본이 뭐 유럽 국가만큼 공공의료 공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이 최소한도 857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이렇게 산재에서 분포를 하고요. 국립과 공공병원이 기관수로 18.1%입니다. 한국은 기관수로 5%예요. 기관수. 그리고 병상수로는 10%. 일본은 병상수는 28.3%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립병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과대학의 60%가 국공립. 의과대학. 우리는 의과대학의 34%가 국공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 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공급 구조예요. 제가 일전에 다 말씀드린지 모르는데 일본은 혼합진료가 안 됩니다. 이 혼합진료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급여랑 비급여를 섞어서 공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아베가 혼합진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의료기기에서 제약업체들이 이제 공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막 혼합진료가 돼야지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갖고 같이 막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혼합진료가 안 되니까 건강보험 안 되는 거는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혼합진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본 의사회에서 여기 이거 제가 그 당시에 2014년에 홈페이지 1면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일본 의사회의 입장인데 혼합진료 금지 반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잘 읽어봐요. 의료는 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 의료에 만족하지 않고 이건 이제 비급여를 이야기합니다. 비급여 같은 거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소망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일본 의사회의 어떤 사고라는 거는
균등하고 평등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의사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료 거부도 하고 파업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구조 자체가 건강보장 중심으로 공적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최소한.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높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시사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본의 경우에 핵심적인 교훈은 의사들의 이식이 구조에서 형성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료제도, 건강보장제도, 공급제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극단적인 시장 이동성이 이 파탄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의료개혁을 할 생각이면 이 공급 구조에서 공적 공급을 얼마나 늘릴지, 건강보장을 얼마나 늘릴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2월 23일에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PA 간호사 시범 사업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해놓은 건 뭐냐?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난자본주의적 상황으로 이용을 하면서 비대면 진료 전면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정한 거예요. 의료개혁이 아니다. 시장주의적 의료 공급에서 의료 인력 증원은 근본적으로 저는 자본의 용어라고 생각해요. 증원보다 중요한 거는 공공적인 의료 공급 개혁.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를 훨씬 더 강하게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격증 소지자의 수보다는 실제로 만약에 하더라도 민간 공급에서도 인력 기준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2022년 7월에 뇌개두술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뇌혈관 센터를 허가해 줍니까? 심뇌혈관 센터 최소 6명 이상의 뇌개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간호도 기준이 없고 한국 의사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 소지자 수를 지금 뭐 2,000명을 더 늘린들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의사의 파업권이나 단체 행동에 지금 제약을 뭐 가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났는데 이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전반적인 파업권과 기본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거든요. 뭐 의사들은 그런 거 당연히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윤석열이 그 만우절 때 그 대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화물연대 노동자들 때려잡고 건설 노동자들 때려잡고 그런 이야기 선상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거를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게 모 노동조합에서 2월에 의사들은 파업권이나 단체 행동하면 안 되는 거를 막 동의를 해주고 있길래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병원 노동자들 파업할 때 필수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공격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그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공공적이고 공익적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파적 기득권 저항하려는 의사 집단 행동이 정당성은 전혀 없지만 우파적 기득권 저항을 분쇄하는 게 의료개혁은 아닌 것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우파적 기득권이 축소되게끔 해야 되는 게 의료개혁인 것이지. 우리가 잘 때려잡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때려잡는 것도 이제 포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뭐 면허정지 이런 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병원 자본 압력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무슨 뭐 전공의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환자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병원 자본이 지금 매일 가가지고 대통령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지금 뭐 30억씩 40억씩 손실이다. 그리고 제약업체도 약이 안 팔린다.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가 안 나간다. 그리고 병원 주변에 이제 임대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커피숍까지 시작해서 다 무쌍인 것이고, 예, 장례식장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자본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제 제스처가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전공이나 환자 생각은 1도 안 하는 인간들이다 라는 거는 뭐 재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 방향이라는 거는 건강보험 내 완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완결적 진료체계 구축, 뭐 지역 완결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나가서 이제 NHS 같은 걸 하면 좋겠지만, 뭐 NHS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잠시 했더니 다들 당신은 진짜 이제 호황된 꿈을 꾸고 있는 좌파 빨갱이구나. 도저히 더는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일본 정도라도 하자. 제가 많이 양보해서 요즘에 톤다운해서 혼합진료 금지라도 좀 하자.
아니면 대만에서 하는 총액 예산제라도 좀 하자. 이 산업자본주의 국가 중에 동북아에서 같이 있는데 왜 일본이랑 대만을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로 톤다운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건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적 의료 공급을 늦추고 건강보험 부담성을 늦추고, 그리고 단기 계획으로는 어쨌든 이 지역 의무 복무 조건에 지역 이사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일본은 2007년부터 약 1,300명 의사를 증원했거든요. 근데 그 인원 플러스로 그전 인원까지 해서 지금 1,600명 정도가 지역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정원을 선발하는 방식도 각 그 도도부현, 일본의 그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서 필요한 아주 대단히 셀렉션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과를 우리가 4명 필요하니까 내과 4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장학금적으로 뽑는 겁니다. 산부인과 3명 뽑겠다면 산부인과 3명.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윤석열이 그렇게 사랑하는 기시사도 하는데. 주치의제도 그리고 공공임상 교수제도 같은 걸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여기서 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1차 의료를 또 강화해야 되는 게 지금 저희 이제 관건인 것이고요. 대형 병원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의료 공급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바텀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1차 의료기관이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1차 의료, 국내 의료기관들은 엄청 영리적이고 비영리 비급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공공 클리닉이나 보건시설을 엄청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적 공급을 늘리고 거기에 가서 일할 의사들을 증원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그 공감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도 아까 제가 공약에서 봤지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진보 정당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 찌그러들어가지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 정당이 들어갔고, 녹색 정의당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의석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쫓아 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이런 발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무슨 윤석열에 반대하는 걸로만 지금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뭐 조국혁신당이 이제 엄청 선풍적인 입기를 끌고 있고, 여기서 이런 대안을 이야기할 세력이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